그가 내 브라와 바지를 벗기는 동안 나는 색이 바랜 천장의 벽지를 보며 숨을 참았다.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주가 시작되었다. 폴과 내가 사귄 지 2달이 좀 못 되었는데 오늘은 폴의 집에 처음으로 가는 날이다. 그동안 폴이 여러 차례 초대를 해왔지만 혼자 사는 남자친구 집에 너무 빨리 가게 되는 것 같아서 쉽게 응할 수가 없었다.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서 흔쾌한 걸음은 아니었지만 폴이 정말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기에 들뜬 마음도 없지는 않았다. 폴의 집은 군자역 인근의 오피스텔이었는데 단지 출퇴근이 용이하고 집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구한 집이라고 했다. 그러니 집이나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망할 준비를 하라고 폴은 미리 말했는데 실망까지는 아니어도 일하느라 바빠서 집을 돌볼 겨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다. 폴은 내 집으로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우리 동네까지 왔다가 다시 가는 길이 너무 비합리적이라며 내가 극구 말리자 폴이 이번에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한파에 대비해서 단단히 입기도 했고 지하철역에서 폴의 집이 가까워서 찬 기운에 귀끝이 아프기 전에 폴의 오피스텔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곧 도착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나는 폴이 알려준 폴의 집 호수와 비밀번호를 누른 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폴의 집은 21층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폴이 알려준 대로 방향을 틀어보니 가장 안쪽이 폴의 집이었고 벨을 누르지 말고 꼭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오라는 그의 말에 따라 문을 열고 들어갔다. 폴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폴이 왜 꼭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 폴은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가 내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내가 팔에 걸친 집들이 선물 봉투를 내려놓을 사이도 없이 다가와 나를 꼭 끌어안았다.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좋다. 뭐가요? 나는 폴이 내게 그런 것처럼 그의 등에 손을 얹고 물었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놀란 마음도 잠시 그의 심장이 강하게 요동치는 느낌은 안심으로 다가왔다.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사는 집에 들어오듯이 직접 문 열고 들어오는 거요.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다고요. 그래서 직접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러니까 우리 꼭 함께 사는 사람들 같지 않았어요? 폴은 유난히 눈을 반짝거리며 물어왔다. 아마 우리가 함께 산다면 대충 이런 풍경을 연출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서 나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집안에 온통 음식 냄새가 가득하다는 걸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는 폴의 몸 너머 집의 안쪽을 살펴보았다. 근데 뭐 했어요? 음식 냄새가 엄청난데? 자기가 우리 집에 처음 오는데 대접이 소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뭘 만들었다고요? 내가 너무 놀란 목소리를 냈던 걸까? 폴이 뒷머리를 긁으며 멋쩍게 웃었다. 유튜브 많이 찾아봤어요. 나는 현관 앞에 집들이 선물 봉투를 내려놓고 마침내 신발을 벗을 수 있었다. 폴의 집은 전형적인 요즘 오피스텔의 구조였다. 층고가 높은 만큼 현관을 마주보고 있는 창은 길고 컸으며 2인용 소파와 벽에 붙어있는 TV가 보였다. 부엌은 작았는데 싱크대에 붙어있는 세탁기를 보니 딱 실용적인 용도로 꾸며진 삶의 공간, 그 자체의 집이라 할 만했다. 부엌 앞에 단출하게 놓인 2인용 테이블에 폴이 한 요리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데 갈비찜이 분명한 큰 접시의 음식이 주인공인 듯 했다. 갈비찜을 했어요? 자기가 고기를 잘 안 먹으니까 특별히 골라본 메뉴예요.
고군분투한 흔적까지 지울 여유는 없었는지 개수대에는 그릇들이 넘치게 쌓여 있었다. 갈비찜 말고 눈에 띄는 요리는 없었고 평소 흔히 먹는 반찬들을 늘어놓았는데 폴은 테이블 위를 살피는 내게 변명의 어조로 말했다. 갈비찜 말고도 계획은 많았는데 갈비찜 하느라 뭐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반찬들은 동생들이 갖다 준 건데 걔들이 천방지축이긴 해도 다 맛있어요. 폴에게는 8살 차이가 나는 이란성 쌍둥이 여동생들이 있다고 했다. 엄마는 다 큰 걸 넘어서 늙은 아들 집에 오기 싫다고 하는데 동생들은 수시로 와서 냉장고를 채워주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아요. 폴은 일단 앉으라며 내 손을 잡아 끌었는데 그제야 집들이 선물로 사온 게 생각이 났다. 아,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랬잖아요. 폴은 애써 꾸며낸 환한 표정으로 흘기듯 나를 보았지만 이내 웃음이 터졌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꽃집에 가서 집들이 선물 찾는다니까 추천해 준 건데 이름이 녹보수래요. 녹색 보석나무라는 의미라고요. 공기정화도 해주고 재물과 행운도 가져다 준다니까 잘 키워봐요. 폴은 내가 봉투에서 꺼내든 화분을 받아들면서 씩 웃었다. 근데 나한테는 더 이상의 행운이 필요가 없어요. 더 욕심내면 행운이 다 달아날까봐 나는 좀 걱정인데 이런 거 키워도 되는 건가? 말과는 달리 폴은 창가 쪽에 화분을 놓았는데 한파에 햇빛은 쨍하기만 해서 나는 내가 폴의 집안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었다. 폴의 재촉에 나는 이제야 식탁 앞에 앉아서 폴이 쥐어준 수저로 그새 약간 식어버린 갈비찜을 맛보았다. 폴이 지켜보는 앞에서 염려의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입에 넣은 갈비찜의 맛이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서 눈이 커진 나를 보며 그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걱정했는데 맛있어서 놀란 거 맞죠? 나는 갈비찜을 입에 머금고 고개를 연신 끄덕였고 폴은 앞접시에 갈비 조각을 얹어 살점을 뜯어내며 더 식기 전에 빨리 먹으라고 했다. 폴의 말대로 그의 동생들이 해서 폴의 냉장고를 채워준 반찬들은 다 맛이 좋았다. 김치나 나물, 조림류의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요즘은 나도 해먹기 힘든 것들이어서 갈비찜보다 더 자주 손이 가기도 했다. 폴은 자신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내 밥 위에 자꾸 갈비찜을 올려주었다.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먹을 수 있다는 말은 그에게 통하지 않았다. 어릴 때조차 내가 뭘 잘 먹는지, 뭘 먹기는 하는지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나는 민망함과 뭉클함이 채워진 마음으로 폴이 올려준 갈비찜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는 내가 해주겠다며 나섰지만 폴의 완강함에 가로막혀 싱크대 쪽으로는 갈 수도 없었다. 손님은 설거지 같은 건 하는 게 아니며 더군다나 내 여자에게는 더더욱 손에 물 묻히는 건 못 시킨다는 진부한 말에 나는 배가 아프도록 웃고 말았다. 꼼짝없이 앉아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폴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다가가서 뒤에서 그를 안았는데 그의 옆얼굴에서 입꼬리가 귀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앉아있어요, 말아요? 이런 거면 당연히 나한테 꼭 붙어 있어야지. 당연한 걸 뭘 물어요? 폴이 설거지를 마칠 때까지 나는 그의 등에 꼭 붙어서 있었다. 폴은 나를 행운이라고 했지만 내게 폴의 존재는 기적과 다름이 없었다. 언제쯤 이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한다는 말이 튀어나올 것 같은 순간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그 말을 소리내어 하는 건 쉽지 않았다.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 말을 삼켜낸 것에는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사랑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나 스스로 검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직도 이런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폴이 설거지를 마치고 따뜻한 커피를 내려서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커피를 마셨다. 커피가 바닥을 보이고 폴의 말수가 적어졌다고 느낄 즈음 폴과 사귀는 2달여 동안 이런 키스의 기회가 꽤나 많았던 것 같은데 왜 그때마다 온몸이 나른하고 전율이라는 상반된 감각에 온통 사로잡히는 건지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았다. 익숙함은 곧 지루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여전히 몸이 저절로 풀리는 나른함과 전율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날은 뭔가 달랐다. 보통 내 허리에 손을 얹어 나를 바짝 끌어안는 게 폴의 방식이었는데 폴이 내 허리에 얹었던 손을 떼어내 내 가슴에 손을 올린 거였다. 나는 흠칫 놀라 입술과 몸을 폴에게서 떼어냈고 폴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스러움을 볼 수 있었다. 놀랐어요? 미안해요. 난 근데 폴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우리 모두 40이 넘은 나이였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니 사귄 지 2달 정도 됐으면 키스를 넘어 벌써 잠자리를 가졌어야 맞는 것 같지만 나는 아직 거기까지 갈 용기를 얻지 못했다. 폴이 구태여 말로 내 허락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집에서 그가 내 가슴에 손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었고 폴이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섹스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토록 소극적인 것을 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나는 이런 과정 자체를 외면하고만 싶었다. 폴과 섹스를 해야 한다는 게 싫은 건 물론 아니었고 내게는 그 섹스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가 있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고 그 말이 폴에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게 들릴지를 잘 알고 있었다. 내 나이, 그것도 이혼녀가 섹스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니 그 누구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폴의 눈을 기운 없이 보기만 했는데 폴이 옅게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나 괜찮아요. 내가 싫어서 자기가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내가 그의 손을 마주 잡자 그가 가볍게 입맞춘 후 내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솔직히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다는 말은 정말 못하겠지만 기다릴 수 있고 기다려야 한다는 게 맞다는 것도 알아요. 폴에 기다린다는 말은 내 조바심을 부추겼고 예전 같았다면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나는 내 마음이 어떻듯 폴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섹스를 또다시 하게 된다면 나는 정말 폴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될 것 같았다. 폴은 다시금 키스를 해왔지만 다시 손을 내 가슴에 올리지는 않았고 섹스를 거부했으니 서먹서먹하고 다소 차가운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는 나의 믿음도 어긋났다. 처음에 좀 과묵한 편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폴은 할 얘기가 꽤 많은 편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 과거의 삶, 현재 좋아하는 것들, 거기에 우리의 미래까지 더해서 수많은 화제의 얘기들을 입에 올렸다. 모든 걸 나와 나누고 싶고 내게 말하고 싶다는 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의 모든 말들이 나는 다 좋았다. 폴이 자신의 차로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은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폴은 내가 부담을 가질 게 분명하기에 섹스를 요구하는 행동이나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운전을 하는 폴의 옆얼굴을 보는 나의 마음은 아직 편치 않았다. 나는 폴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폴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동을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분명한 조건이 있었다. 내가 기꺼이 원해서 할 것과 나 역시 행복하기 위해서 할 것이라는 게 그것이었다. 30을 코앞에 둔 나이에 가진 전 남편과의 잠자리가 나의 첫 경험이었다. 쾌쾌한 곰팡내가 자욱하게 깔린 듯 콧속을 파고들던 전 남편의 지하 자취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남자 앞에서 스스로 옷을 벗었다. 이미 첫 경험을 치르기에 한참 늦은 나이였고 만난 지 한 달쯤 되자 전 남편, 당시 남자친구였던 경철은 조바심을 넘어서 만날 때마다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의 집에 가는 걸 동의한다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초대에 선뜻 응할 수가 없었는데 경철은 실망했다가 화냈다가 나중에는 따져 묻기까지 하면서 나를 닥달했다. 나는 그저 첫 경험이 주는 부담감이 무서웠고 순하기만 한 사람이라 믿었던 경철이 예민하게 구는 게 불편할 뿐이었다. 경철은 화났냐고 묻는 내 말에 늘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그가 섹스 문제로 내게 죄책감을 심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수가 없게끔 행동했다. 그의 요구를 거듭 거부하던 나는 채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경철의 손에 이끌려 그의 집에 들어섰다. 신발 2켤레가 간신히 놓일 만한 좁은 현관이 있었고 경철은 급한 마음을 내비치듯 허둥지둥 던지듯 신발을 벗고는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내키지 않는 심정을 숨기지 못하고 꾸물거리며 신발을 벗는 모습을 경철은 답답해하는 듯 했지만 애써 꾸민 미소를 얼굴에 담고는 나를 기다려 주었다. 내가 온다고 집안 정리를 한 느낌이 없지는 않았지만 집안에 늘어져 있던 온갖 자잘한 걸 쑤셔 박아놓은 방식의 정리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었다. 경철은 내가 앉을 시간이나 집을 둘러볼 시간 혹은 음료를 한 잔 마실 시간도 주지 않고 대충 정리해 놓은 침대로 내 손을 잡아 끌었다. 가방을 벽에 기대게 내려놓은 나는 경철의 침대 끄트머리에 엉덩이를 내려놓았다. 침대 옆 방범창 사이로 주차된 차와 녹이 쓴 자전거 등이 세워진 게 보였고 언제 빨았는지 모를 경철의 이불에는 군데군데 노란 얼룩이 뚜렷했다. 조급함을 드러내는 신호처럼 경철은 가쁜 숨을 내쉬며 내게 얼굴을 붙여왔고 키스와 동시에 내 가슴을 움켜쥐었다. 내 가슴을 한동안 주무르던 경철은 물러서서 땀 냄새가 밴 셔츠를 빠르고 성급하게 벗었고 소매가 없는 러닝 셔츠 차림이 되었다. 러닝 셔츠 자락을 쥐고 머리 위로 올려 벗으려던 경철이 눈으로 묻는 것처럼 내 얼굴과 몸을 보았다. 나는 주름이 가지 않는 재질이라 자주 입던 푸른색 블라우스 단추에 마지못해 손을 가져갔다. 동글동글하고 매끈한 재질의 블라우스 단추가 주던 느낌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나는 경철의 맨몸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단추를 하나씩 풀었고 블라우스는 당황스러울 만큼 매끄럽고 날렵하게 내 등을 타고 내려갔다. 블라우스를 벗자 드러난 비슷한 색의 푸른색 브라를 보고 흥분한 경철의 눈동자가 붉게 변했다고 기억하는 건 그저 착각일 뿐일까? 경철은 더 이상 기다리려 하지 않았고 나를 침대에 눕히고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가 내 브라와 바지를 벗기는 동안 나는 색이 바랜 천장의 벽지를 보며 숨을 참았다.
경철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만 그 두려움은 더없이 강력했다. 경철은 나와는 달리 이미 섹스 경험이 있다고 했음에도 흥분을 억누르기가 어려웠는지 숨이 부족한 사람처럼 벌써 헐떡거리고 있었다. 그가 내게 마지막으로 남은 옷인 팬티 속에 손을 넣은 후 팬티를 잡아 내리려 할 때 나는 주먹을 꼭 쥔 채 눈을 질끈 감았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나는 내가 아예 모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무척 달랐다. 경철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까지 후다닥 벗어 던지고는 나체로 누워있는 내게로 몸을 붙여왔다. 경철의 몸이 불같이 뜨거웠던 게 또렷이 기억난다. 나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여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경철의 움직임은 조급하기만 했다. 단단하게 발기된 그의 성기가 내 몸에 닿았을 때만큼 생소한 순간은 이전이나 이후에도 없었던 것 같다. 남자의 발기한 성기를 처음 본 나는 저런 게 내 몸에 들어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이미 잔뜩 겁에 질려버리고 말았다. 나는 두려움 때문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미 눈이 풀려버린 경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는 허겁지겁 탐욕스럽게 내 젖꼭지를 있는 힘껏 빨아들이고 나의 온몸을 더듬고 주무르며 거친 손길로 허벅지를 잡아 억지로 내 다리를 벌렸는데 나는 그때 그가 콘돔을 끼우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내가 처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경철은 잔뜩 경직된 내 몸을 멋대로 다루었다. 경철의 삽입은 내게는 너무 빨랐고 너무 고통스러웠다. 경철은 내내 한 번 경험하고 나면 그 후부터는 정말 황홀할 거라고 처음만 아프지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고 설득했었지만 아프다는 것 말고는 모든 게 틀린 얘기였다. 내가 찌릿하고 격렬한 고통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경철은 내 얼굴은 보지도 않은 채 빠르고 투박하게 허리를 움직여 나를 밀어붙였다. 나는 경철의 비좁은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경철이 몸을 반복적으로 밀어붙일 때마다 움직이는 머리 때문에 어지러웠고 생전 처음 맞닥뜨린 통증은 결코 황홀함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대체 이걸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 참혹한 마음에 눈물이 차오르려는데 경철이 몸을 부르르 떨며 사정하고는 내 옆에 몸을 털썩 뉘었다. 나는 마침내 끝이 났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고 숨을 헐떡이던 경철은 그제야 나를 챙겨야 한다는 게 생각이 난 듯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다시 누웠다. 더 많이 하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경철은 곧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경철의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늘 순하고 서글서글하던 경철이 섹스를 할 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것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되었을 거라는 마음을 품은 것이다. 남들은 그렇게들 좋다고 하는 섹스를 좋아하지 않는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당연했다. 처음 잠자리를 같이 하자 경철은 곱비 풀린 듯 줄기차게 나를 탐했다. 갖은 핑계를 대가며 그의 자취방에 가지 않으려 애썼지만 경철은 때로 늘러대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며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었고 내가 그의 앞에서 옷을 벗지 않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내 예상대로 경철과의 섹스는 결코 좋아지지 않았다. 그는 늘 거칠었고 나는 늘 준비되지 않았는데 경철은 그런 내가 뻣뻣하다고 타박하면서도 내가 좋은지 싫은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결혼 후 다행히 경철과의 잠자리 횟수는 점차 줄어갔고
경철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자 완전히 섹스가 끊겼는데 남편의 외도가 그때만큼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경철과 외도를 벌인 여자들은 그와의 섹스를 좋아했을 테니 더더욱 내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만 확고해지기도 했었다. 경철이 내가 너무 즐길 줄 모른다고 투덜거리면서 내뱉던 말, 불감증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게가 더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혼 후 정신과 상담을 받았을 때 의사는 누구나 똑같은 방식의 섹스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었다. 섹스의 방식이 똑같아도 상대에 따라 감정의 교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과 역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나는 그저 불행히도 맞지 않은 파트너를 만나서 트라우마를 안게 된 것뿐이니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말도 들었다. 의사의 말대로 폴과의 키스가 경철과의 것과 달랐고 늘 나를 전율하게 만드니까 그와의 섹스 역시 경철과의 관계와 다를 수 있다고 나름대로 기대를 품어보긴 했다. 하지만 섹스만 생각하면 폴과 키스를 하다가 아랫배에 짜르르한 감각이 퍼질 때면 나는 덜컥 겁부터 났다. 경철의 자취방에서 맡은 쾌쾌한 곰팡내와 생전 처음 느꼈던 격렬한 통증이 당시의 것 그대로 또렷하게 떠올랐다. 이런 내가 어떻게 불감증, 섹스 공포증이 아닐 수가 있지? 섹스가 이토록 싫고 공포스러운데 상대가 폴이라고 해서 내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낙관에 의지할 수는 없었다. 내가 앞으로도 그와 섹스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당신을 사랑하지만 섹스만큼은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걸 이해해 줄 남자가 세상 어디에 있을까? 의사는 관계에서 섹스를 즐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섹스를 시작할 때 본인이 진정으로 원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남자가 원한다고 남자가 섹스를 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윽박질러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섹스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남자였던 의사는 섹스를 무기 삼는 남자는 절대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여자를 사랑하면서 여자가 원하지 않는 걸 하게 만드는 남자는 세상에 없다고도 단언했다. 여자를 사랑하면서 여자가 원하지 않는 걸 하게 만드는 남자는 세상에 없다고 단언하듯 말했다. 나는 의사의 당부대로 원하지 않는 섹스는 절대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끝내 폴을 잃는다면 과연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결국 나와 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